자,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인데요. 이제 서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아시아 대륙의 서쪽이다라는 거 뭐 당연한 얘기겠지. 어,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써요. 중동. 이제 뭐 석유가 많이 나오고 이슬람 믿는 국가들이 많이 있고 하는 지역들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중동이라고 하면요, 보통 이슬람교 분포 지역을 통칭해서요, 아프리카 북부까지 이제 중동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아시아라고 한다면은 아프리카 북부를 제외한 중동, 이거를 우리가 보통 서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 우리 배웠던 지역 있죠? 거기를 제외하고 이제 아라비아 반도와 이제 오늘 배울 페르시아가 있던 지역, 그곳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근데 배우다 보면 이집트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하고 그래요. 오늘 배울 국가들이. 그래서 결국은 북아프리카까지 포함하는 역사를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표인데요. 오늘 배울 범위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넓어요. 먼저 이제 교과서 76쪽에 가면 아시리아라는 국가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기원전 7세기에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합니다. 근데 등장하기는 그거보다 먼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배울 국가가 사산왕조 페르시아인데요. 기원 후 7세기 정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서부터 기원 후 7세기까지 꽤 긴 시간, 1200년, 13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리아는 이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국가고요.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서부터 춘추 전국 시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있었고, 서양 고대 그리스의 전성기에 이제 페르시아랑 그리스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또 배워볼 건데요. 파르티아는 중국의 한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던, 그래서 서양의 로마 제국이 번성했던 시기에 같이 존재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사산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3세기에서 7세기 정도까지 있으면서 이제 중국은 위진남북조에서 수나라, 당나라가 있던 시기.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로마가 이제 서서히 약해지고 분열되고 또 서로마가 몰락하는 그런 시기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26쪽이에요. 아시리아의 서아시아 통일 이전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인데요. 세계 역사에 여러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먼저 히타이트인데요. 히타이트는 철기 문화를 서아시아 세계에 전파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철기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라고 일컬어지는 국가예요. 세계 최초로 철기를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유물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게 조금은 깨졌어요. 이제 히타이트보다 먼저, 혹은 히타이트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철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최근에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던 나라가 페니키아라는 나라인데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었던 국가로 이제 해상 무역을 활발하게 하던 국가예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식민 도시들을 건설하곤 했는데요. 이 식민 도시 중에 나중에 로마와 포에니 전쟁에서 맞붙게 되는 카르타고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식민 활동을 통해서, 또 활발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제 서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지중해 연안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요했던 역할 중에 하나는 표음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썼던 문자를 어려운 말로 이제 선상 문자라고 하는데, 이 선상 문자가 그리스에 전해져서 그리스의 알파벳이 되고요. 그리스의 알파벳이 우리가 지금 이제 영어 배울 때 쓰는
라틴 알파벳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브라이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국가, 민족이 있는데요. 이 국가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였지만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종교로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를 이들이 이제 창시했다라고 그래야 되나? 믿었고요. 이 유대교가 나중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가 공통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를 아브라함계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과 관련해서 어, 이제 그들의 후손이다. 뭐 직접적인 후손이 됐든 뭐 믿음의 후손이 됐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게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고요. 그 중에서도 먼저 유대교가 이제 헤브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등장을 했고 이후에 새로운 종교들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76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가면요, 이제 아시리아라는 국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시리아는 이제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하게 됩니다. 히타이트가 이제 철기 문화를 서아시아 세계에 전파했다 그랬죠. 아시리아는 그 철기 문화와 또 그 기마 전술, 또 전차를 활용하는 말 뒤에 이제 전차를 붙여서 말이 끄는 전차를 이제 사용하는 전술을 이제 가지고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하게 돼요. 지도를 보면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을 전부 차지하고요. 거기서 더 넓혀서 지중해 연안과 이집트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한 국가들이 대체로 이집트까지도 차지를 하곤 해요. 자, 이 아시리아는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진나라 배울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들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도로망을 정비하고요. 소식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총독을 파견합니다. 총독을 파견했다라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는 군현제를 실시하잖아요. 지역의 관리를 보내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시리아에서는 총독,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방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요, 통일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민족 통치 방법이 조금 가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복한 민족을요, 피정국민을요,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아니면은 혼혈을 만들어서 그 문화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도한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부담스럽게 하기도 하고 불만을 품기도 하겠죠. 그런 강압적인 통치를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라는 국가가 등장을 해요. 아수르가 아시리아거든요.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거기 사람들을 다 끌고 가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동네에 다른 민족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혼혈을 만듭니다.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하해요. 혼혈 민족이라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다 아시리아가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아시리아는 멸망하고 분열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한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두 번 있어서 구별하기 위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나중에 등장한 사산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앞에 그 왕조의 이름을 붙여요. 자, 먼저 생긴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주요 문화 유산인데요.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의 지금 유적이에요. 건물들, 이제 기둥과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죠. 신전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페르세폴리스는
이제 페르시아의 종교적인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정치적인 수도는 뭐 수사, 바벨론 이런 도시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요,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통일하고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차지했던 것보다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게 돼요. 뒤에 지도에 보면은 초록 색깔 선으로 아시리아의 최대 영역이라고 써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의 최대 영역하고 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은 훨씬 넓어요. 2배 이상은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집트 지역을 전부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지중해 연안을 다 차지해서 소아시아 반도 넘어서 이제 발칸 반도의 그리스 북부까지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동쪽으로도 인더스강 유역까지, 그러니까 인도 문명이 위치하고 있던 인더스강 유역까지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가요,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마찬가지로 또 강화하려고 해요. 어느 나라든 국가를 통일하고 그 이후에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해서 조금 효율적인 통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국에 이제 총독과 감찰관을 파견하는데요. 총독은 이제 지방에 관리들을 임명한 거죠. 감찰관은 그 총독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왕 대신에 가서 그 총독들을 감시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총독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겠죠. 그 다음에 왕의 길이라 그래서 도로를 또 뚫고요. 그다음에 역참제를 정비했다라고 하는데, 역참이라는 것은 이제 길가에 숙소가 있어서 거기서 사신들 혹은 여기 지방으로 소식을 전하러 가는 신하들이 머물 수도 있고요. 혹은 빠르게 가야 되는 경우에는 내가 타고 가던 말을 바꿔서 내가 타고 가던 말이 지쳤어. 그러면은 역참에 있는 말하고 바꿔서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소식이 좀 더 원활하게 오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그리고 화폐와 도량형 제도를 정비하는데요. 뒤에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게 이 페르시아의 화폐예요. 금화, 동전입니다. 그래서 화폐와 도량형 제도를 국가 내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아시리아와는 반대로 피지배 민족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성경에 바사라는 국가가 등장을 해요. 그게 페르시아인데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요. 다시 성전도 짓고 자기네 종교 믿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피지배 민족의 어떤 종교와 제도와 문화를 이제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시리아보다 오랜 기간 동안 국가가 존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지역에 국가들이 이제 식민 도시들을 막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식민 도시들과 또 페르시아가 이제 지배하고 있던 지역들 간에 어떤 갈등이 조금 벌어지게 되면서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쳐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당연히 이길 것처럼 보였는데 체급 차이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스는 작은 나라였고 페르시아는 큰 나라였어요. 근데 그리스가 이깁니다. 영화 뭐 300 여러분들 봤을 수도 있고 들어보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보면은 페르시아군이 이제 패배, 영화상에서는 300은 이제 300이 지는 걸로 끝나긴 하지만 결국에 보면은 그 전쟁에서는 이제 그리스가 승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랑 붙었는데 졌잖아요.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드로스에게 페르시아가 정복당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가 그리스 세계를 통일하고요.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왕위에 올라서 동쪽으로 쳐들어오게 돼요. 동방원정이라 그러는데 페르시아로 쳐들어와요.
그리고는 페르시아를 점령해 버립니다. 정복해 버립니다. 작은 나라로 생각했던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요.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것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해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페르시아를 잠깐 살펴봤는데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중국 진나라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보고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를 이따가 넘겨보면 될 거예요. 이건 질문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등장했다가 금방 망해요. 알렉산드로스가 죽으면서 국가가 금방 와해돼 버리고요. 그 이후에 서아시아 세계에 등장한 국가가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는 동서교역로, 동서무역로를 장악해서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다라고 하는데요. 한 나라가 이제 비단길을 발견했죠. 한 나라의 장건이 그 사람이 이제 발견한 비단길을 통해서 동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한 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요 파르티아까지 가요. 안식국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제 파르티아 상인들이 로마 지역에서 나는 또 더 서쪽에서 나는 물산들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비싸게 중국에 팔아 넘기고 중국에서 물건을 사와서 또 서쪽으로 비싸게 팔아 넘기고 가운데서 중개 무역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이 파르티아가 다른 지역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게 이 중개 무역도 있긴 한데요. 종교적으로도 한 가지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굳이 막 시험에 내거나 할 건 아니지만 불교의 미륵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미륵은 기독교로 따지면은 메시아 같은 거예요. 메시아. 어느 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올 그런 위대한 존재. 자, 그런 미륵이라는 게 원래 불교에 없어요. 근데 이제 파르티아에 미트라라는 신을 믿는 종교가 있었는데요. 그 종교가 불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 미트라가 미륵이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구원할 그럴 존재로서 미륵이라는 존재가 이 미트라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미트라교도 조금 이따 살펴볼 페르시아의 종교들, 조로아스터교 이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문화와 종교, 뭐 역사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 자기 혼자서 성장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산왕조 페르시아인데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3세기부터 7세기 중엽까지 존재했던 국가인데요.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개무역으로 번성해요. 왜냐면 파르티아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 거의 그대로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중개무역으로 번성하면서 동쪽에 있는 중국과 또 서쪽에 있는 로마와 중간에서 교역 활동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로마가 성장하고 동로마 이제 로마가 반으로 갈라진 이후에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둘이 중개무역에 이득을 놓고 막 싸워요. 그러다가 약화되고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는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뒤를 잇겠다라고 하면서 국가 이름을 페르시아라고 지어요.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많은 것들을 따라하게 되는데요. 언어나 문화, 그리고 종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페르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페르시아의 문화는요, 이 서아시아 문화의 어떤 기반이 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서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이 이 페르시아 문화에 잘 나타나게 되는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먼저 세워진 페르시아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예요.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점이 영향을 미쳤느냐? 이원론이라고 하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런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원론의 입장은요, 이제 선신, 선한 신이 있고 악신, 악한 신이 있다. 그 둘이 투쟁해서 결국에 선한 신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영향을 미쳐서 불교에서는 극락과 나락, 뭐 기독교, 크리스트교에서 천국과 지옥 이런 개념들이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제 뭐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야 무슨 우리 종교가 저 종교의 영향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기분 나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 경전들 성경 같은 경전들을 이제 보다 보면 시대적으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뭔가 조금씩 바뀌는 큰 틀에서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해석이라든가 설명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페르시아의 영향,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종교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가 크리스트교, 불교 등등 그래서 나중에 이슬람교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족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그 민족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어요. 법과 사상과 종교와 여러 가지들을 인정해줬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잘 융합이 되고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띤 문화가 이룩되었다. 오히려 찍어 누르지 않고 이렇게 잘 존중해 주니까 더 다채로운 문화가 등장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등장한 사사낭조 페르시아 마찬가지로 다른 민족의 문화를 존중해요. 또 중개개혁으로 발전했다 그랬죠. 다른 나라 문화가 들어오고 또 나가고 반대쪽에서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민족의 문화가 융합되는데요. 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사낭조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가요, 다른 종교들에 영향을 미쳤다 그랬죠. 조로아스터교가 다른 종교에 영향을 미쳤어요. 새로운 종교들 혹은 기존의 종교들이 조금 영향을 받았죠. 이 영향을 받은 종교들이 다시 조로아스터교로 영향을 미쳐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종교가 또 등장하는데요. 그게 마니교입니다. 어, 불교와 크리스트교 등의 외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와 융합되어 성립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막 주고받은 거죠. 음,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마니교는 사사랑조 페르시아에서 쫓겨나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중앙아시아로 넘어가거나 나중에 중국에서 잠깐 아주 잠깐 음, 이렇게 반짝하고 등장해서 훅 했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페르시아 문화 공통적인 특징을 보자면 서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다. 어, 페르시아의 국제적인 문화가 서아시아 문화의 중심이고 서아시아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만들었다. 그리고 서아시아의 세계는 물론이고 한중일 그러니까 먼 지역까지도 잘 전파가 되어서 근데 이게 어떤 종교적인 영향이라든가 문화 사상적인 영향 이런 것보다는요 어, 만들어진 공예품들이 수출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뒤에 사진 보이죠? 칼, 그 다음에 유리병, 목걸이, 그 다음에 이렇게 향을 담는 그릇인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 칼 같은 경우는 중국 서역 상인들 이야기하면서도 한번 봤던 건데 서역 상인들이 이 서아시아 세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수입을 했던 전파를 했던 그런 유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했고 이것들이 이제 다른 지역들까지 쭉쭉 뻗어나갔다라는 것까지 해서요. 오늘은 서아시아의 고대 국가들을 살펴보았습니다.